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 및 부동산 분석 시간으로 팩트체크 세 번째 편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 150만원 주고 배운 왕초보도 할 수 있는 300채 갭 투자 분석인데요. 바로 들어가시죠. 자, 2달 전 한 후배와 술 한잔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를 알게 된 것은 2016년 때였죠. 그 당시 저는 한참 경제 및 재테크 책을 엄청 읽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레 그 친구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 친구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주재원 근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한계도 있었고요. 실행을 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후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는 17년 2월에 한국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1년 4개월 만에 만나게 된 거죠.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집이 2채나 되었기 때문이죠. 재테크에 관심이 없던 후배는 어떻게 그렇게 집을 늘릴 수 있었을까요? 자, 3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부동산 투자에 입문할 수 있었는가? 자, 두 번째, 300채 갭 투자 박정수와의 만남에서 배운 것들. 자, 세 번째, 저자의 갭 투자의 노하우. 네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부동산 투자에 입문할 수 있었는가? 입니다. 그 스토리는 이랬습니다. 그 후배는 한국에 복귀를 하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테크 책들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데요. 자, 백문백답의 저자 박정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책들을 다 사서 읽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그 저자에 꽂힌 거죠. 그래서 그 저자 카페에도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저자와의 만남란에 만남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만나면 100만 원인데요. 동반 2인이었을 때는 150이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아내는 답변을 하죠. 무슨 한 번 만나는데 150만 원이냐? 라며 반대를 하게 됩니다.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배는 사서 읽었던 그 저자의 책들을 다 주고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라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자, 다 읽은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내는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라는 답변을 주죠.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되었죠. 자, 150만원 주고 만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300채 갭 투자 박정수 저자와 만남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자, 300채 갭 투자 박정수 대표는 유명하죠. 부동산 투자 백문백답이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요. 자, 33세나 인쇄를 했으니 초대박을 친 거죠. 아무튼 그 저자와 만났습니다. 자, 1회인 줄 알았던 만남 횟수는 총 2회였는데요. 첫 번째 만남 편입니다. 자, 150이나 주고 아내와 만났는데 정말 특별한 기술을 전수해주는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실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요한 얘기는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열심히 했던 그 노하우를, 그 노력들을 부동산에 쏟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번 만날 때까지 자신이 사는 집 근처 아파트를 한 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찍어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전세가가 차이나 얼마 나지 않는 집 주변의 아파트를 사고 만나자며 말이죠. 저와 만나 술 한잔 하던 그날은 그 저자와 첫 번째 만남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 채가 아니라 2채를 샀다고 합니다. 한 채 살까 고민하다가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니 2채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는 그렇게 실행하게 되었고 결국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이 저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돈을 쓰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집 한 채 없었을 것이라고요. 150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그런 실행을 앞당긴 입장에서 큰 지출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 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지는데요. 자, 두 번째 만남 편입니다. 자, 집을 산 것에 대한 축하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불려가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전투력으로 돈을 벌고 계속 전세를 끼고 집을 사라. 부자가 되는 건 마인드다. 부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맞췄다고 하네요. 두 번째 만남은 조금 디테일한 기술이 나을 법했는데 그게 아니면 원론적인 말을 해서 조금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책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투자의 기술을 파헤쳤죠. 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00채 갭 투자 노하우 편인데요. 이 저자는 현재 갭 투자로 3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갭 투자만큼 보통 사람이 단기간에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이 갭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만료 시 돌려줘야 되는 전세를 이익금으로 봐야 하나 인데요. 이 저자는 월세는 하나도 없고 전부 전세로 채우고 있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할 돈이라 이걸 이익으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토론도 하기도 했죠. 월세는 수익이익으로 잡히지만 전세는 이익으로 잡아두기 힘들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토론 결과는 충분히 돈이 된다는 것이었고 훨씬 더 큰 부자가 빨리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은 집값이 오르고 따라서 전세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역으로 간다면 아찔하겠죠. 전세 만료 시점쯤 주변 시세대로 가를 텐데 주변 시세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파트가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수백 채라면 정말 큰일 나겠죠. 하지만 전쟁이 나거나 IMF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아니라면 한꺼번에 전세 가격 또는 한꺼번에 공실 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그는 20채를 돌파하는 순간 승군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갭 투자 최적의 전세가율인데요. 자, 이 저자는 갭 투자의 퍼센테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갭 투자 최적의 전세가율인데요. 이 저자는 갭 투자의 퍼센테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인데요. 85% 이상이 되는 그 아파트를 공략하라고 말하죠. 또한 전세가율은 그냥 85%가 아니라 수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그 전세가율을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사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릴 테니까 말이죠. 이 예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세가율에 맞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변 수급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우리나라 최고 전세가율 아파트로 여러 번 메인 뉴스로 장식을 했었죠. 그 지역이 어디였나요? 구미였습니다. 자, 95%가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세가율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내려가고 있죠. 공단 도식만큼 대기업 조직 개편에 따른 근무자의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정수 대표가 말하는 그 조건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 조건이란 수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었다라는 점이었는데 구미는 그 당시에 올라가는 상승장에 그 갭이 85% 이상이었다라는 점이었죠. 세 번째, 절대 첫 분양대 오피스텔 사지 마라 였습니다. 자, 오피스텔 구입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관에 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고 싶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구조미 인테리어가 딱 한 명 산다라면 좀 행복한 삶이 계속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놨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피스텔은 분양 때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책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오피스텔 분양관에 들어갔는데 계약할 뻔했습니다. 그때 2017년 분양 열기의 막바지 때였죠. 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냐면 첫 번째, 3년 동안 월세 연수익 10% 보장 조건과 두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 때문이었죠. 물론 구조도 너무 예쁘고 실투자금도 작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요.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최초 분양 받을 시에 혜택이 있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m 제곱은 100% 감면이고요. 60m 이상은 25% 감면이죠. 또한 오피스텔 건설사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과 협약하여 고정 월세를 받는다는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에 저도 혹할 뻔했습니다. 그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주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요. 그 수익률이 그에 해당하는 조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에 대한 소송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익형 호텔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은 비추죠. 가격도 오르지를 않습니다. 오를라 하면 바로 옆에 지어버리기 때문이죠. 지을 수 있는 땅이 너무나 많고요.
서울 중심가가 아니라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 오피스텔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지방의 오피스텔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고 평가절하합니다. 자, 혹시나 투자한다면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만 공략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3에서 5년 지난 물건을 추천을 하죠. 가격 거품 다 빠지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 및 주요 투자 평형 분석인데요. 그는 얘기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되면 재산세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요. 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니 모든 사람들이 주택사업자로 등록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일까요? 정답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자, 하지만 재산세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떤가요? 자, 임대사업자가 되면 재산세는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 요율이 달라집니다. 이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이고요. 자, 40m 제곱은 변제이고 40m 제곱에서 60m 제곱은 50% 감면이고요. 자, 60m 제곱에서 85m 제곱은 25% 감면이고요. 85m 초과를 하는 평행에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죠. 그렇다면 그의 말의 일부는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절반 가까이가 아니라 아예 면제가 될 수도 있고요. 면제가 안 되는 재산세가 감면 혜택이 없는 평형도 물론 존재를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가 투자하는 주요 평형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정답을 아시겠나요? 그 정답은 40m 제곱에서 60m 제곱 사이의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절반보다 훨씬 더가 아닌 절반 가까이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되게 되면 재산세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고 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절반보다 훨씬 더 면제도 있을 텐데 절반 가까이로 얘기한 것으로 보아 본인이 주요 투자 평형대를 알 수가 있죠. 자, 40m 제곱에서 60m 제곱에 50m 감면이 주요하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0m 제곱은 실평형, 즉 전용 면적으로 12평이고요. 실평수, 즉 복용 면적으로 보면 16평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60m 제곱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18평이고요. 약 18.2평이죠. 실평수로 보게 되면 일반 아파트 26평 정도, 방 3개의 욕실 하나로 보여집니다. 자, 다섯 번째 투자 방법인데요. 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소형 아파트만큼 좋은 실물 자산을 보지 못했다고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은 수년 동안 85% 이상 유지해온 소형 아파트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죠. 신기한 것은 한 건도 경매로 산 물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부 다 일반 매매로 소형 아파트를 사들인다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투자 타이밍입니다. 그는 나는 남들과 반대로 움직인다. TV, 뉴스나 신문기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죠. 역발상입니다. 다들 팔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반대죠. 매입하겠죠. 싼 물건이 놀렸으니까요. 자, 세계 제1의 부자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역시 10가지 교육 원칙 6번째로 이것을 말합니다. 위기가 기회며 불황일 때가 평상시보다 수익률이 10배 크다고 말합니다. 자, 7번째 보유기간인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형 아파트를 샀다가 몇 년 뒤에 팔거나 해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자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나처럼 현금 흐름이 끊이지 않는 구조를 갖춘 투자자는 아파트 매매를 통한 수익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죽었다고 말하는 뉴스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죽어도 임대 즉 전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전세로 아파트를 빌려준 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입자에게는 왕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돈의 가치가 커지는 즉 실물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한순간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자, 화폐는 조폐공사에서도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계속 치고 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 통화량은 많아지죠.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만큼 실물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니 그의 말은 역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7분 책 읽기 월급 전쟁 편에서 언급했던 말을 잠깐 봐볼까요? 자, 월급 전쟁 25페이지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월급쟁이들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여러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실물 자산을 보유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부를 불리는 효과를 본다. 자, 부자가 되려면 실물 자산이 많아야 된다는 말로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어갑니다. 한번 천천히 이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진 24채 중 20채는 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금매가로 들어갔고 평생 가져가도 좋을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300채 박종수 저자의 투자 분석과 추론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0채 노하우 전격 분석인데요. 자, 첫 번째 추천 매물은 소형 아파트고요. 두 번째 투자 타이밍은 역발상 투자. 다들 팔려고 할 때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보유 시기는 평생이고요. 네 번째 실평수로 전용 기준으로 봤을 때 12.12평이고요. 18.18평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분양평수 공용으로 봤을 때 16평에서 26평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는 100% 등록을 하라 이고요. 일곱 번째 전세가율은 85%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 가격을 유지해온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하라고요. 여덟 번째 오피스텔 매입 시기는 분양 후 3년 후인데요. 온리 수도권입니다. 이것으로 팩트체크 150만 원 주고 매우 왕초보도 할 수 있는 300채 갭 투자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